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필수 지방산이지만 현대인들은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를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고, 그 오메가6의 과도한 섭취의 원인이 바로 식용유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과도한 오메가6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식용유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왕 먹을 수밖에 없는 식용유라면 어떤 식용유가 좋은 식용유인지, 어떤 식용유는 피해야 하는 식용유인지,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가 어떤 식용유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그리고 카놀라유 많이 쓰시죠. 참고로 이 카놀라유를 많이 쓰시는데, 카놀라유는 뭘로 만들까요? 카놀라는 유채의 일종인데, 이 유채에는 에루스산이라는 성분이 약 40에서 50% 정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오메가9인데 이게 인체에 해롭다는 게 밝혀져서 이 캐나다에서 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이 에루스산 비율을 5% 이하로 줄여서 새로 개발한 유전자가 변형된 유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놀라유는 100% GMO 식품인 거죠. 어쨌든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그리고 카놀라유 같은 기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주방에 있는 이런 기름들을 다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먼저 이런 기름의 원료가 되는 콩이나 옥수수 또는 카놀라 유채씨를 꽉 눌러 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기름이 나올까요? 거의 나오지 않겠죠. 콩에서 콩을 누른다고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콩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콩이나 옥수수 또는 카놀라 씨를 잘게 이렇게 부순 다음에 노말헥산이라고 하는 화학 용매를 넣어서, 용매라는 것은 어떤 걸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잖아요. 이 화학 용매를 넣어서 원료를 녹여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기름 성분이 녹아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기름을 이제 그러니까 찌꺼기죠. 옥수수 찌꺼기, 카놀라 찌꺼기와 따로 이제 분리를 하겠죠. 기름만 모으겠죠. 그 다음에 이 모은 기름에 섞여 있는 노말헥산을 이제 제거해야 하겠죠. 이때 분리한 이 기름을 고온에서 끓이면 노말헥산이 대부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름에다가 인산염을 넣고 가성소다로 중화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표백제를 넣은 다음에 다시 여과해서, 그러니까 걸러서 마지막으로 고온에서 탈취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냄새를 깨끗이 없애는 거죠. 깨끗한 식용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용매제로 쓰이는, 이 화학 용매제로 쓰인 노말헥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험 2급의 발암물질이에요. 주로 이제 공업용 세척제와 그 다음에 타이어,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데 석유에서 나온 물질이에요. 몇 년 전에 이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하반신 마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알고 보니까 노말헥산이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1960년대 일본의 그 신발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말헥산으로 인해서 집단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어요. 이 타이어 접착제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그 고무 접착제로 이 노말헥산이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 때 일부 공정에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노말헥산의 사용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노말헥산은 식용유 제조 과정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분리하는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거가 되지만, 문제는 이 노말헥산이 기름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100% 제거되지 않고 우리가 섭취하는 식용유의 소량 잔류해 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왜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에서 우리가 먹는 식용유 제품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노말헥산 잔류량을 검사를 했더니 많은 제품에서 이 노말헥산이 검출이 됐다고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관련 그 식품업계는 노말헥산이 잔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에는 영양분은 하나도 없고 상온에 몇 시간만 놔둬도 산화되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고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 지방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용유를 왜 만들어내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적은 원가로 다량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죠. 이렇게 생산된 것을 알고서도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또는 카놀라유를 드시겠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화학적으로 이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만들지 못했대요. 그래서 기름을 먹는다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참기름이나 뭐 들기름, 뭐 서양에서는 올리브유나 뭐 코코넛 오일 이런 거 등등 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식용유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이런 기름을 먹었었죠. 알고 나서는 절대 안 먹죠. 지금까지 이제 식용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고요. 또 하나 식용유를 고를 때 따져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식용유의 원료예요. 식용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콩이나 옥수수 그리고 카놀라는 거의 GMO 농산물이에요. GMO라는 것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는 그 약자인데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ied 그 수정된 변형된 organism 생물체란 뜻이잖아요. 유전자 변형 이 식품을 말하는 거죠. 이 GMO 식품에 대한 유해 논란은 뭐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유해하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GMO 농산물이 생산되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 GMO 농산물은 1995년에 몬센토사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초제, 강한 제초제가 있었는데 그 제초제도 견딜 수 있는 콩을 몬센토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 이후로 스위스의 노바티스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옥수수밭이나 콩밭, 이 고랑에, 잡초에만 이 제초제를 뿌렸었는데 나중에는 헬리콥터로 옥수수밭, 콩밭 전체에 이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살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잡초는 죽고 콩이나 옥수수는 살았죠. 그런데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뿌린 콩이나 옥수수에 제초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제초제를 뿌린 농산물에도 제초제가 다 스며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GMO 식품이 뭐 인체에 유해하다, 아니다라는 문제는 제껴두더라도 일단 생산 방식만 살펴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그리고 카놀라유는 유전자 변형된 GMO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 또한 2급 발암물질인 노말헥산을 이용한 화학 용매 추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용유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용유를 사용해야 할까요? 식용유를 만드는데 또 다른 방식의 압착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압착, 꼭 누른다는 뜻이죠.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노말헥산과 같은 그런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꽉 눌러서 짜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함유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식용유를 고를 때에는 압착 방식을 이용해서 만든 기름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등등이 있고요. non-GMO, 그러니까 GMO가 아닌 거죠. 이 non-GMO 유채씨, 그 카놀라 말고 non-GMO 유채씨가 있거든요. 이걸로 만든 유채씨유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미국에서 생산된 기름인데 미강 있죠. 쌀룬. 이 미강으로 만든 압착식 현미유도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마트 가면 많이 있는 현미유는 이 노말 헥산을 이용한 화학 용매 추출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압착식 현미유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발연점을 살펴보셔야 돼요. 발연점이라는 것은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들기름이나 참기름 또는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열하는 음식 조리보다는 샐러드나 나물 무침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또는 코코넛 오일이 조리용으로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포도씨유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포도씨유 많이 드시잖아요. 포도씨를 눌러서 기름을 짜면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포도씨를 짜면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포도씨유는 화학 용매 추출 방식, 즉 노말 헥산을 사용해서 생산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귀하기는 한데 압착식 방식으로 생산된 포도씨 오일도 있어요. 이 라벨을 잘 살펴보시면 expeller pressed, 그러니까 expeller라는 것은 방출,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pressed, 누르다는 거죠. 눌러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착 추출 방식이죠. grapeseed, 포도씨 오일, 그러니까 압착식 포도씨 오일이라는 거죠. 이런 기름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기름은 물론 좋은 기름이죠. 단 이제 흔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죠. 참고로 이제 저는 non-GMO 유채씨유를 먹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압착식 현미유를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보카도 오일로 제가 이제 바꿨거든요. 아보카도 오일이 발연점이 가장 높은 식용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요리를 했을 때 다른 식용유보다 그 음식의 풍미가 좀 좋다고 해야 될까? 맛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유채씨유나 현미유도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예요. 참고로 이제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참고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올리브를 수확해서 처음으로 짜낸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짜내고 세 번째 짜낼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버진이에요. 그 다음에 퓨어 올리브 오일이라고 왜 마트 가면 있는데, 이거는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카놀라유처럼 노말 헥산을 이용한 화학 용매 추출 방식이니까 구입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골라야 되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열 조리할 때보다 이 샐러드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냥 압착식 방식보다 가열하지 않고 짜내는 냉압착식 방식이 좋고요. cold pressed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병이나 투명한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보다 갈색 유리병이나 아니면 불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산도를 보셔야 돼요. 이 영어로 acidity라고 써 있거든요. 산도는 올리브를 수확하면 바로 산화가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바로 짜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산화된 기름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이 산도는 당연히 뭐 산도가 낮을수록 좋겠죠. 보통 엑스트라 버진은 0.8에서 0.2 정도인데 0.3 정도면 뭐 최상급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낮을수록 좋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오래 보관하다 보면 산화가 되거든요. 근데 기름이 산화하면 독성 화학물이 생성이 되고, 이것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이나 또는 영양소도 손실이 되니까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소비하시는 게 좋고요. 산화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빛, 햇볕이죠.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산소라고 하니까요. 꼭 어둡고 서늘한 곳,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서 산소에 노출이 안 되게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요리할 때 좋은 식용유와 피해야 할 식용유, 그리고 어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을 위해서 식용유를 선택할 때 노말 헥산을 이용한 화학 용매 추출 방식보다는 원재료를 이렇게 눌러 짜는 압착 추출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용유를 고르시고, 원료는 GMO인가 non GMO인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발열점이 어떻게 되는가도 따져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